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자, 요번 강의는 일반 생물학 강의입니다. 일반 생물학 강의. 그 그냥 생투에서 단백질의 구조만 다루기에는, 생투 수준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생투 수준에서 다루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일반 생물학 강좌로 빼서 그 내용을 차곡차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챕터를 같이 보면서 생투 강좌를 보다가 부족한 부분은 일반 생물학 강좌를 따로 그 부족한 부분만 따로 찍어서 따로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1, 2, 3, 4차 구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이고 어떤 것들이 그 주요한 내용인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단백질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백질이, 자, 요거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이랄 카본, 중심탄소가 있고, 수소, 카복실기, 그 다음에 알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런 펩타이드 결합들이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달라붙으면 펩타이드 결합들이 생기고, 여기 지금 4개의 아미노산들이 있고 펩타이드 결합은 3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는 아미노기가 노출이 되어 있고요. 카복실기는 옆에 있는 아미노기와 결합을 했죠. 그리고 쭉 결합을 하고 이쪽 끝에는 카복실기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화학 구조가 있을 때 언제나 얘가 이런 방향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라면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세포 내부에서 3차원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잡으려면 정확한 물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방향은 언제나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는 방향, 그래서 이쪽을 아미노 말단, N-터미널 혹은 N-말단 방향, 이렇게. 이쪽은 카복실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C-말단, 그래서 N-말단, C-말단. 이게 흔하게 얘기하는 왼쪽 오른쪽과 같은 그런 방향을 지칭하는 용어가 됩니다. 왜 단백질의 방향은 N-말단, C-말단인지 알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N-말단은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카복실기하고 결합을 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합 안 하고 남아있는 작용기,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는 단백질을 어떤 수준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백질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을 나눈 거야. 유계를 나눈 겁니다. 자, 생투에서도 강의할 때 써먹은 얘기지만,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할 때 동 단위에서 할지, 시 단위에서 할지, 도 단위에서 할지, 그죠? 아니면 국가별로 할지, 이렇게 범주를 정하는 거야, 연구할 때. 그래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라는 이 말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타당도가 있어서 나눴다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연구 수준을 얘기하기 편하게, 즉 과학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나눈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연구를 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자, 이렇게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갖는 3차원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독특하죠. 이거를 나한테 던져주고 이런 단백질을 연구하라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어떤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게 연구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1차 구조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시 할게요.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순서라는 말에 아미노산의 수, 아미노산이 몇 개, 그 다음에 종류, 그죠? 아미노산, 20가지 아미노산들이 어떤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배열 순서, 몇 개, 어떤 종류,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말이 다 들어가는 말을 서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퀀스죠.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 종류, 배열 순서.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하면 1, 2, 3이냐, 3, 2, 1이냐, 이게 달라요. 기준은 N말단을 기준으로 N말단 옆에 1, 2, 3이 붙어 있느냐, N말단을 기준으로 3, 2, 1이 붙어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의 서열을. 근데 1차 구조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유전 정보에 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즉 DNA 안에 DNA의 정보를 읽으면 DNA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미노산이 오고 어떤 순서로 오고 몇 개가 올지에 대한 정보가 DNA 안에 있어요. 즉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세포 내부의 핵 안에 있는 DNA 설계도 안에는 아미노산 서열을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즉 1차 구조는 DNA가 결정합니다. 즉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1차 구조는. 됐죠? 그러면 이런 1차 구조들이 모여서 어떤 입체 구조를 만드느냐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른 어떤 구조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달아놨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 보면 요 노란색이 이제 알기죠, 알기. 여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알기. 근데 요 딱 보시면 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20개 아미노산이 다 공통이고요. 요 위에 표시된 것들만 다릅니다. 이게 알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비극성은 딱 보면 이게 뭐 어떤 배치가 균등하고 극성이 없어요. 딱 보면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극성인 거 보면 여기 산소가 노출되어 있고, 산소, 황, 그죠? 산소. 여기에 이제 부분적인 양전화나 음전화를 띌 수 있는, 아니면 이온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극성들이고요. 아예 이온화되어서, 정확하게 이온화되어서 확실하게 전하를 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염기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이런 것들은 카복실기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소를 내고 H+가 빠져나가니까 음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음전하를 띠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미노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소를 받아서 우리 몸의 중성 상태에서 이온화되면 수소를 받아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수소를 내면 산, 받으면 염기니까 염기성 물질들이죠. 리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이런 물질들이 수소를 받아서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기산들은 수소를 내기 때문에 수소 H+가 사라져서 음전하를 띠고, 염기들은 H+를 받아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음전하냐 양전하냐, 요거는 뭐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산이면 마이너스, 염기면 플러스. 네, 기억해 두셔도 좋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플러스를 띠는 단백질이다, 마이너스를 띠는 단백질이다 라고 할 때, 플러스를 띠는 단백질이려면 플러스를 띠는 아미노산들이 많아야겠구나, 이해되죠?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단백질 안에는 리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면 그 안에는 아스파르트산이나 글루탐산이 많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또 이런 전하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뭐 이런 거는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3차원 구조를 예측할 때 물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런 비극성 아미노산들이 위치하진 않겠죠. 그죠? 비극성 혹은 무극성 이런 아이들은 물하고 닿지 않게 단백질 내부에 많이 위치해 있을 거고요. 이런 극성을 띠는 아이들은 물하고 닿는 바깥쪽 부분에 위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단백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때 이런 것들이 바깥쪽으로 가서 물하고 닿고 이런 것들은 안쪽으로 모이겠구나. 그러면 구조가 그런 식으로 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게 류신이다 이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이게 비극성이고 이게 극성이고, 극성 무극성일 때는 대략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배치되겠구나. 그러면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2차 구조를 보시면 2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백본, 그러니까 탄소 골격이 보시면 골격 사이의 상호작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알기도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주변 아이들과 주변 물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알기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알기가 일으키는 상호작용 빼고 여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요걸 백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그죠? 알기 빼고 요 골격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N과 O가 전기음 송도가 크잖아요. 전기음 송도가 크니까 주변에 있는 수소와 뭐를 할 수 있냐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존재하는 가닥과 이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연구하는 게 2차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기는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폴리펩타이드 이 골격이 만들어내는 수소 결합이 2차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2차 구조는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형태더라. 규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이 패턴화되어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런 나선형 구조, 헬릭스 구조를 갖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풍 구조를 갖는 형태가 있더라. 병풍 구조. 그러니까 이 병풍 구조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방향을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게 NC, 이거를 이제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평형 구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NC, NC, NC 이렇게 나타나는 역평형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평면으로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구조물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일정한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면 이건 알파 헬릭스가 되겠다, 이건 베타 시트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거든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 많이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본 사이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니까 이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면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그죠?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몇 개쯤 생기고 뭐 알파 헬릭스가 많이 생기는지 베타 시트가 생기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는 게 2차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주요한 힘이 중요해.
폴리펩타이드 알기를 빼고 폴리펩타이드 골격 원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2차 구조를 형성하는 메인 포스다 이거죠. 자, 우리가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알았고, 그죠? 2차 구조는 그 아미노산의 백본이, 아미노산의 주요한 골격이 주변 원자들하고 수소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일정한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알기죠, 알기. 이제 2차 구조에서 알기가 영향을 미치면 2차 구조의 그 독특한 패턴들의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알파 헬릭스이라고 칩시다. 알파 헬릭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알파 헬릭스가 만들어졌어요. 커다란 단백질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지가 뭘로 결정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알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알기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붙어있는 알기들하고 이쪽에 붙어있는 알기들 사이에 반발력이 크다. 인력보다 뭔가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쪽과 이쪽에 뭔가 인력이 많이 작용한다. 어떤 힘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붙는 거고. 그러면서 이 독특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구조는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알기들.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힘, 2차 구조는 수소결합이 굉장히 주요한 메인 포스였죠.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패턴이야. 그죠? 근데 3차 구조는 2차 구조가 부분적으로 꺾이고 접히는데 다양한 힘들이 관여를 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이게 엄밀하게 무슨 수소결합이나 이온 결합 같은 힘이라기보다는 이게 아까 보면 아미노산들 중에 무극성, 비극성 아미노산들이 있었죠. 그렇죠? 물 싫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수용액 환경에서 물을 피해서 한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게 소수성 작용이에요. 물을 피해서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가게 되는 거야. 이런 소수성 상호작용. 그렇게 해서 소수성의 아이들끼리 뭉치면 반데르발스 포시스가 작용합니다.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정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작용들이 존재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일반화학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예, 수소결합. 전기염 성도가 큰 산소나 질소나 플로르 산소나 질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과 주변에 있는 수소 사이에 어떤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온화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 특히 이황화 결합들이 단백질에서 많이 있습니다. 요런 디설파이드 본드, 요런 SS 이황화 결합. 요런 것들로 인해서 2차 구조의 패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독특한 3차원의 어떤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2차 구조가 2차원, 3차 구조가 3차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2차 구조도 입체예요. 3차원 구조에서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요런 걸 만든다고 쳤으면 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2차 구조라고 칩시다. 알파 헬릭스. 그러면 2차 구조를 연구하는 건 요거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5개가 있구나. 이렇게 연구하는 거고 3차 구조는 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들을 다 분석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지 2차 구조를 하면 알파 헬릭스가 5개인 건 알았어. 근데 이 5개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3차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3차 구조를 연구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V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거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예전에는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할 때 3차 구조로 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가 완성되거든요. 근데 3차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3차 구조보다 좀 더 상위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이거든요.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은 한 분자가 산소 4개와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심지어 요 알파와 알파 2개, 베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 요 알파와 베타를 암호화하는 DNA가 달라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DNA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요거 하나만 떼서 보니까 요거 하나만 떼서 3차 구조가 요게 이제 3차 구조죠. 요게 3차 구조가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차 구조와 3차 구조를 가진 아이가 다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뭉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보다 큰 덩어리의 단백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3차 구조만으로는 이 전체를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3차 구조와 3차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좀 더 큰 덩어리의 4차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만약에 나중에 뭐 어떤 지구상의 여러 가지, 지금은 4차 구조까지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4차 구조와 4차 구조가 만나서 하나의 독특한 기능을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단백질이 발견됐다. 그러면 5차 구조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나눠놓은 건데 이제 어떤 힘이 관여를 하느냐. 그럼 4차 구조를 관여하는 힘은 3차 구조에 관여하는 힘과 똑같습니다. 2차 구조는 수소결합, 3차 구조는 소수성 상호작용, 반대로 발스힘, 이온결합, 수소결합, 고온결합. 4차 구조도 똑같아요. 그런 힘들이 다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단백질의 구조하고는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 단백질의 변성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또 파마 얘기하면 또 재밌거든요. 우리가 또 많이 하니까요. 저도 이거 파마 좀 한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 이황화 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이황화 결합들이 이렇게 쫙 모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야. 반곱슬도 마찬가지고 뭐 곱슬도 마찬가지고 직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파마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파마할 때 잘 떠올려 보면 처음에 뭐 이렇게 말기 전에 머리에 뭘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같은 걸로 말고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위에 뭘 뿌린 다음에 풀죠. 그 과정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독특한 머리카락의 모양, 뭐 구부러진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 상태에서 이황화 결합들이 쭉 있으면 이황화 결합은 고무결합이니까 굉장히 단단한 결합들이죠.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형태를 잡아놓고 있었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일단 이황화 결합을 깨줘야 돼. 그래서 뭐를 처리하냐면 이 SS 사이에 수소를 때려박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해줬으니까 환원 처리를 하는 거야. 환원제를 묻혀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머리에 파마하기 전에 환원제를 뿌려. 그러면 수소가 쭉 되면서 이황화 결합들이 깨집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의 구조가 이렇게 단단하게 딱 결합되어 있었던 걸 이 가운데를 뜯어버렸으니까 흐물흐물한 거야. 머리카락이. 이해됩니까? 네. 되게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해져. 머리카락의 원래 정확한 형태가 깨져. 뜯은 거야. 자, 이거를 말아. 네. 말아가지고 요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말아놓으면 공유결합은 아닌데 이들 사이에 약한 결합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모양을 딱 잡아놓는 거야. 요 상태에서 약한 결합이라서 이거 만 거 다시 풀면 이거 다시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살짝 빙호결합들 생기고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머리의 형태를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뿌린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자리를 딱 잡게 안정화를 시켜놓고 여기서 안정화라는 거는 뭐 빙호결합들이 형성될 그런 시간을 좀 주고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뿌린다? 이제 요 아까
수소를 때려 박았는데 요걸 다시 빼내는 산화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잘 들어보시면 자, 중화할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화. 그죠? 환원, 산화, 중화. 그죠? 예. 중화할게요 한다는 얘기는 요 상태에서 수소를 빼버리면 요 상태에서 이온화 결합들이 그 옆에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SH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수소를 빼버리면 이 주변에 있는 SH와 SH 사이에서 수소가 빠지면서 이온화 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그 상태로 머리카락이 굳어요. 그 형태 그대로 굳는 겁니다. 그러면 파마가 끝나는 거죠. 그죠? 쉽죠? 처음에 머리 구조가 있는데 거기다가 환원제 때려 박아가지고 이온화 결합 다 빼버리고 깨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머리 모양을 잡아주고, 그죠? 잡아서 안정화시킬 시간을 좀 주고, 안정화 안 되면 이들 사이에 약한 무슨 결합이라도 있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이온화 공유결합이 딱 잘 만들어지는데 말자마자 바로 해버리면 그럴 시간도 없어갖고 정확한 형태가 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아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공유결합 아닌 그런 결합들 때문에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고 SH 위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이제 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요거를 빼버리는 그런 산화제를 처리를 하면 주변에 있는 SH 그 사이에 수소가 빠지면서 이온화 결합들이 탁탁탁탁 생기면서 요런 형태로 딱 붙는 겁니다. 이게 파마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미용실 가서 처리할 때 한마디 할 수 있죠. 환원제 지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중화라는 게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뭐 아는 척 해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뭐 배우면 어딘가에서 좀 써먹어줘야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